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5년째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 중입니다. 그곳에 두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내신 책입니다. 이 책은 교보 POD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제가 공부한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의 기본 이론을 담고 있으니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의식 해부 수업. 지은이는 홍성만, 이수, 공저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진각 홍성만, 명상가, 의식 연구가 1994년부터 명상 지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식과 무의식 메커니즘 연구 정립,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심층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 메타 명상 앤 마음 경영 대표,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내안의병원 부설 심리치료연구소 소장, 저서 내 속의 나, 유쾌한 명상과 MEL 힐링, 이수, 작가, 명상가, 의식 연구가, 현 메타 명상 앤 마음 경영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네이버 카페 메타 명상 앤 마음 경영 운영자, 저서, 명상 수업, 아주 작은 나무 이야기.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며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나. 바로 그 깊은 나와 마주할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조금씩 나를 다듬고 내 마음을 넓히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내 삶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자유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프롤로그. 필자는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살 무렵에 삶이란 무엇인지 미치도록 궁금했다. 수많은 인생론과 행복론을 읽었으나 속 시원한 답이 없었다. 나는 틈만 나면 물었다. 왜 사나요? 많은 사람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는 이가 없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어이가 없었다. 대체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은 가시지 않았고 답을 찾지 못하면 삶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았다. 그래서 화두처럼 삶에 매달렸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관찰하기 시작하자 세상의 모순이 또렷이 보였다. 당당하게 나서는 이들도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들도 모두 괴로움을 안고 있었다. 산다는 것은 고통과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처럼 보였고, 그렇다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답은 없었고 허무는 깊어졌다. 나는 염세주의에 빠져 죽음을 찬미하기도 했다. 좌충우돌 방황하면서 그나마 삶의 꿈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능력이야 보잘것없으나
기왕에 살다 가는데 큰 꿈이나 가져야겠다 생각한 것이다. 의미 있고 뿌듯한 삶. 그런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은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모든 도전이 쉽지 않았다. 숱한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40이 가까워질 무렵 더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죽음을 대비해서 보험까지 들어놓고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느꼈을 때 우연처럼 뛰어난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 어느 날 후배가 초대를 해서 낯선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한 분을 소개해 줘서 마음을 주제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두 번째 만남에서 가르침을 청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마음 공부나 해보자 생각했다. 나는 그분에게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언가 물었다. 그때 스승은 단호히 말했다. 나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여기 나 말고도 미친 사람이 또 한 명 있구나. 미약하나마 이분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혼자서 가면 고독하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었다. 고심 끝에 일단 더 살아보자고 결심했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마음 공부와 진리 추구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특히 이분이 가르치는 명상은 여느 명상과는 차원이 달랐고 그 깊은 통찰과 식견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렇게 배우며 한편으로 가르치기를 10년 이상 했을 때 의외의 한계를 보게 되었다. 이토록 뛰어난 마음 공부인데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대중들이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중들이 더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은둔의 시간을 5년 남짓 갖고서 연구에 들어갔다.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권력도 사상도 철학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이다. 나는 오랜 여정 속에서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 핵심은 인간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 세계는 우주만큼이나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소수만이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흐름에 착안하여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까지 연구 분석한 끝에 비로소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정립할 수 있었다. 무의식과 의식세계 전반에 대한 메커니즘이 정립되던 즈음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프로그램 의뢰가 들어왔다. 정신과 전문의 홍보영 원장은 조현병, 알코올 중독,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통해 회복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내에 심리치료 연구소를 설립하고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2009년 말부터 2018년 후반까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한 이 프로그램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증명해냈다. 우리는
스스로 채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과 명예, 권력을 갖췄다 해도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마음이란 무엇인지, 정신과 의식, 무의식은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관념은 어떻게 형성되며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마음 경영의 시작이다. 메타 마음 경영은 이미 10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서 검증을 거쳤고 전문의들로부터 탁월함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다. 누구라도 적절히 배우고 훈련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능히 다스리고 정신을 성숙시키며 궁극적으로 삶의 근본적 전환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메타는 사전적으로 더 높은, 초월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많이 회자하는 메타인지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단계 위에서 관찰하고 조절하는 힘이다. 자기 자신을 한 차원 높은 자리에서 관찰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을 보다 건강하게 진취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자신을 볼 줄 모른다.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언제나 정답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 이 경우 메타인지 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메타 마음경영 기초과정의 첫 번째는 나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여기, 나를 아는 것. 내 마음의 구조는 어떠한가? 생각, 감정, 느낌, 감각, 욕구, 욕망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배후의 무의식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줄이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일이다. 세상의 큰 흐름과 개별 현상을 통찰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인식해야 한다. 사회가 나에게 준 가치관, 사고방식, 기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이제 나를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들은 언제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래도 돼 라며 정당화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쾌할 만한 이유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이유에 맞춰 감정을 정당화하고 어느새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쾌한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발가락 끝에도, 무릎에도, 가슴 한가운데에도 흔적은 없다.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감정은 실체가 없다. 불쾌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창조된 무형의 에너지일 뿐이다. 그런데 그 감정이 창조되는 순간 우리는 그 불쾌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인식이 먼저다. 인식이 감정을 창조하고 창조된 감정은 곧 나의 현실을 이룬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화, 짜증, 우울, 불안, 걱정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그 감정들은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다.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선택하고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된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인가 종인가? 내가 감정의 주인이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자유롭게 일으키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내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듯이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고 거둘 수 있어야만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감정은 분명히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나의 의식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책임도 나에게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감정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감정에 관한 표현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많다. 불쾌함, 불안, 두려움, 공포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위험하고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도 분명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성이라는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며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통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미국의 한 심리학회에서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1. 생존 본능의 욕구. 2. 성 본능의 욕구. 3. 애착 본능의 욕구. 4. 영역 본능의 욕구. 5. 권력 본능의 욕구. 인간은 침팬지와 유전자가 99% 같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가 동물적 본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뛰어난 두뇌, 그 중에서도 전두 연합령을 통해 고도의 정신작용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식, 관념,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위에 인간다움이 쌓인다. 즉, 인간은 동물적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타고 변형된 본능을 가진 존재다. 예를 들어 식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군가는 고기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채소를 선호한다. 누군가는 하루 3끼를 꼭 챙기고 누군가는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같은 본능이라도 무엇을 얼마나 왜 먹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건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의식의 표현이다. 성욕, 애착욕, 권력욕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본능이 각자의 의식과 경험과 가치관을 통해 다르게 작동한다. 우리의 본능적 욕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본능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의 점검이 중요하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도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산다. 하지만 인간은 의식이 비뚤어지면 그 본능이 파괴적으로 변한다. 문제는 본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본능과 관련해 형성된 무수한 의식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식과 관념의 소유자인가이다. 문제의 핵심은 본능 자체가 아니라 그 본능을 바라보는 의식과 무의식에 있다. 우리의 본능은 각자의 정신, 즉 의식의 옷을 입고 드러난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사유하고 질문하며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우리의 정신은 각자의 마인드, 가치관, 성격, 인식 수준에 따라 고유한 세계를 구축한다. 감정의 작동 방식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은 불안해하며 또 누군가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각자의 관념, 가치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의식이 작동하여 만들어낸 현상이며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일으킨 의식의 뿌리, 즉 관념의 내용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누구의 감정이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대부분은 외부 상황보다는 내면의 인식과 해석에서 비롯된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은 대개 내 안에 자리 잡은 고정된 의식과 관념에서 비롯된다.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듯 감정과 욕망을 일으킬 수도 거둘 수도 있어야 한다. 감정의 주인이 되려면 감정이 발생하는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다음은 마음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1. 삶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 의식들, 가치관, 마인드, 성격, 습관, 기호 등. 이것들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 속에서 축적된 관념들이며 대부분 무의식 깊숙이 박혀 있다. 2.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집단 무의식. 이것들은 문화나 전통, 시대 정신처럼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는 뿌리 깊은 의식이다. 3.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욕구. 이것은 배고픔, 성욕, 생존 본능 등 유전자에 각인된 기본적 충동이다. 4. 진화 과정에서 유전된 다양한 감정들. 공포, 분노, 질투, 불안 같은 감정은 동물의 생존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었다. 5. 각 의식과 관념이 가진 에너지, 그리고 그들 간의 충돌.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며 끊임없이 내면에서 싸우며 삶의 갈등을 만든다. 6. 본성, 참나, 영혼, 얼이라고 불리는 근원적 존재. 이것은 모든 의식과 감정을 넘어서 존재하는 진짜 나의 근원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는 빙산처럼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은 물 위에 드러난 작은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아래에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거의 백지와도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나온다. 그렇게 삶을 시작한 우리는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고 반응하며 의식을 만들어 간다. 갓난아기를 떠올려보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주변의 언어, 표정, 분위기, 감정까지도 빠르게 흡수하고 자기 안에 축적해 간다. 그렇게 우리는 생존하는 법, 표현하는 법,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며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식을 만들어낸다. 어릴 적 형성된 의식은 평생을 따라다닐 만큼 강력하다.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학습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의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진짜 중요한 건 의식들이 가진 에너지다. 어떤 의식은 힘이 세고 어떤 의식은 약하다. 강한 경험에서 만들어졌거나 오랫동안 반복 학습된 의식은 더욱 강하다. 그리고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에 영향을 끼친다. 생각과 감정, 기분, 욕구,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각의 의식은 저마다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욕구도 함께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릴 적부터 반복된 교육과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런 관념이 형성되면 착함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그런데 현실에서 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마주치면 어떤가? 불편함과 분노가 올라온다.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가 기대한 만큼 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관념과 의식이 자기 의지를 갖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화된 의식이다. 수많은 의식은 환경, 교육, 경험에 반응하며 형성된다. 이들은 수시로 이합 집산하며 때론 연합하고 응집되기도 한다. 유유상종처럼 비슷한 개념의 의식들이 뭉쳐 관념이 되고 반복되면 고착되어 고정관념이 된다. 고정관념은 견고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는 잘 알아차릴 수 없다는 점이다. 당신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지녀온 믿음 중 지금까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한 식당 운영자는 오랜 세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며 살아왔다. 빚보증으로 고생하며 발 씻을 물까지 준비해 남편을 정성껏 대했다. 어릴 때부터 남편을 섬기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그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도 존중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그녀의 복종은 남편의 권위만 강화했고 자신은 지쳐버렸다. 왕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은 300년 전에는 당연했으며 신분 차이에 따른 삶의 질도 사회 전체가 용인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그 틀을 깨려는 자가 드물었다. 오히려 그 틀을 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한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혼자서는 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관념의 필터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니 지금의 나는 내가 아는 나가 아닐 수 있다.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을 말한다. 무의식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이라는 자극 속에서 훈습되어 만들어진다. 훈습이란 마치 고깃집 냄새가 옷에 배듯 반복된 생각과 감정이 마음에 배어드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심층 의식이다. 누구에게나 이런 의식이 숨어 있으며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에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도 있지만 어둡고 탐욕스러운 의식도 존재한다. 그 어느 쪽이든 그것이 곧 진짜 나는 아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인간이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존엄성이 사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사유란 기존 관념을 넘어 두루 넓게 살피고 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이성적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생각을 검토하지 않는다. 생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내가 주도하는 생각이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준비물을 정리하는 생각처럼 목적이 뚜렷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진 사고다. 다른 하나는 습관적,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다. 자동적인 생각들은 대부분 무의식 깊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된 관념의 패턴에서 비롯된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은 진실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의 힘을 길러야 한다. 사유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념의 테두리를 넘어선 깊은 통찰적 탐색이다. 사유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쉽게 판단하지 않고 왜 그렇지? 다른 관점은 없을까? 더 나은 방식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던진다. 2. 금방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3. 오히려 금방 떠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더 깊은 방향을 찾는다. 4. 직관과 논리를 함께 활용하며 열려있는 사고를 지속한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 특히 무심코 떠오르는 생각과 판단은 정답이 아니다. 오류나 부족함이 있으며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사고의 질을 바꾸면 부정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속삭임을 경험한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러지 말자 하고 만류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그래도 괜찮아 하는 응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울림이다. 진정한 마음은 기분이나 감정보다 훨씬 조용하다. 공기처럼 자극이 없고 그래서 존재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렵다. 진정한 마음은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만 다가올 수 있다. 진정한 마음에 닿고자 한다면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중심을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조용하고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원치 않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서 괴롭고 멈출 수 없어요.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뿐 아니라 감정, 욕망도 마찬가지다. 원하지 않는데도 무수한 감정과 욕망들이 마음속을 흔든다. 내 안에 수많은 의식과 관념들이 제각기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섭하고 조율할 중심이 없다면 마음은 늘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성의 나라는 주체가 필요하다. 백과사전이 정의한 이성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2.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끊임없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3.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분, 감정,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든다. 개념적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다. 개념이란 여러 구체적인 경험이나 관념에서 공통된 본질을 추출한 보편적 관념이다. 이성은 바람직한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한다.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사유이며 이성이다. 이성은 머리로 계산하는 기능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추구의 힘이다. 인간다운 인간은 끊임없이 옳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다. 특히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성은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능력이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는 결국 이성에 달려 있다. 고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동물적 본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성을 삶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이성이 곧 인간다움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성을 차갑고 냉정한 판단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성은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아닌 그것들을 다스리는 통제자이며 캐캐묵은 관념을 초월해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갖도록 돕는 정신적 중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기존의 이성이 아니라 초월적 이성, 즉 메타 이성이다. 초월은 특정 관념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며 더 나은 관점을 찾는 상태를 뜻한다. 초월이란 기존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관념과 감정, 생각, 욕망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며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주가 담고 있는 온갖 의식의 가능성이 인간의 내면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비유해보자. 한 국가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영토, 국민, 정부 혹은 주권이다. 이 구조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몸은 영토이고 그 안의 생리 시스템은
도로나 건물 같은 기관시설과 비슷하다. 무의식 속 수많은 의식들은 국민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표상의식은 정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누구일까? 전체성의 나, 즉 초월적 이성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만일 이런 중심이 없다면 정부기관들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국민들은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곧 마음의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것, 즉 수많은 의식의 연합체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초월적 이성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 무장된 나가 아니다. 공처럼 텅 빈 나, 열려있는 나이다. 기존의 어떤 관념에도 묶이지 않고 그 모든 관념을 초월해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현명하고 자유로운 나다. 그런 멋진 나를 마음의 중심에 세우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흥미롭고 여유롭게 바라보며 들고 나는 생각과 감정, 기분과 욕망을 통섭하고 경영하자. 현재의 나,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인가? 나는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존재인가? 지혜와 용기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 초월적 이성이 작동하는 순간 씨앗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삶의 본질을 묻는 중요한 주제다. 나를 흥미롭고 여유롭게 관찰하다 보면 수많은 생각이 쉼없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대개는 부정적이거나 불필요한 생각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생각을 제외한 모든 생각을 흘려보내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평온해진다. 집이 어지럽고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한꺼번에 다 치우려고 들면 오히려 포기하게 된다. 그럴 때는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게 좋다. 부정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계속 치우고 흘려보내다 보면 점차 줄어들고 마음과 정신은 맑고 가벼워진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반복해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면 단순히 무시하거나 치우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내면의 강력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일 때 발생한다. 이럴 때는 그 감정과 생각이 어떤 관념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관념, 고정관념, 억압된 기억, 과거의 시각.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인식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그 생각이나 감정이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한다. 짜증이나 분노,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이 나 전체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긴다. 습관적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관찰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나는 어떤 관념, 어떤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감정을 유발한 내 안의 의식은 무엇인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상황과 사물을 더 현명하게 볼 수 있는 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관념을 개선할 수 있는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 감정을 일으킨 의식과 관념을 찾아 점검하고 치유하고 개발하면 그 감정은 약화되고 유사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가능해진다. 감정을 일으킨 배후 의식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난 상황이라면 내면에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짜증난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분석이 아니라 사유하면서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떠오른 생각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기록한다. 한 차례 적고 나서 같은 질문을 다시 묻는다. 가능하다면 5개 이상 적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있던 의식, 즉 관념이며 동시에 당신 내면의 기준과 기대를 반영한다. 점검의 목적은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함으로써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내 안의 의식들, 즉 관념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것이다. 환경과 교육과 경험 등 외부 영향에 의해 축적된 결과일 뿐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정제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의식들을 무조건 믿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나의 의식은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흥미롭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니 짜증이 나, 내 뜻을 거부하니 화가 나 하는 의식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한지 들여다보자. 당신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타인은 내 말을 거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속이 상하고 안타깝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강제로 따르게 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의식을 개선하려면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하다. 금방 대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차분히 사유하며 흥미를 가지고 탐색해보자. 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의식은 자기 논리를 끊임없이 동원하여 저항하고 자신을 방어하려 든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존 관념의 방어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의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거부하듯 오래된 관념들도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하려 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왜 나에게 유익한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다. 인간의 힘은 정신적 능력에서 비롯된다. 마음과 정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에서 멀어진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이 함께 갖추어져야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정신의 성숙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에 다다르기 어렵다.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자주 불쾌한 감정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정신적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능적 역량으로 학교 교육, 정보, 자격증 등 실용적 지식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 역량이다. 마인드와 가치관, 대범함, 통찰력, 창의성, 유연함 등 좀 더 깊은 정신의 힘이다. 어떤 마인드와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은 내가 세운 가치에 따라 펼쳐진다. 가치관이란 사물이나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가치관을 정립하자고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없다. 그저 주변 환경, 교육, 사회적 통념에 물들어 훈습된 관념을 내면화한 채 살아간다. 스스로 점검도 하지 않은 가치관을 마치 진리처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다.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 자신에 대한 시선도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성장이며 삶의 전환점이 된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가치들은 크게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외적 가치는 외부의 사회나 문화, 교육, 환경 등에서 주입된 가치로 말하자면 외부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가치다. 내적 가치는 자발적인 사유와 성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정립한 가치로 진정한 자율성과 주체성의 산물이다. 우리는 익숙함을 기준 삼아 주입된 외적 가치에 스스로를 맞춘다. 그 결과 삶의 방향을 잃고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를 일상화시켰다. 이는 현대 문명이 주입한 외적 가치의 총체적 현상이다. 물질이 곧 행복이다라는 사고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소유와 소비를 행복의 척도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취에 미달한다고 느끼며 부족감이나 불만, 소외감, 불안, 우울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가 아닌 스스로 점검하고 창조한 내적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컨대 많은 사람이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고찰하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내 삶의 기준을 나 스스로 다시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내적 가치의 창조이다.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진정 내 삶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시 보는 힘, 즉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능력이 절실하다. 철학자 니체는 외적 가치에 종속된 인간을 낙타의 삶에 비유했다. 낙타는 남의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얻는다. 낙타의 삶은 타인이 요구하는 가치,
사회가 주입한 기준을 자기 삶의 기준인 양 착각하고 따르는 종속된 존재를 상징한다. 니체는 이런 삶을 통렬히 비판하며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바로 사자의 삶이다. 고독하지만 자유롭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다. 사자의 삶이란 외적 가치에 끌려가지 않고 내 안의 가치와 자유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정신은 반복된 탈피를 거쳐 성장과 성숙을 지나야 비로소 고요한 내면의 고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념과 가치, 정체성이 무너지고 뒤섞이는 혼돈의 시간이다. 이 혼돈 속에서 그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거름이 되고 성숙해진 정신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의 변환을 맞이한다. 그때 고치를 깨고 나오는 순간 정신은 자유의 날개를 단다. 기존의 자아를 넘어선 초월적 정신의 탄생. 세상은 이 순간을 깨달음이라 부른다. 니체는 이를 어린아이의 삶, 초인이라 불렀다. 필자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외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종속된 삶에 매몰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와 책임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이다. 누구나 이 정신의 여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다. 성공이든 행복이든 인간관계든 결국 그 중심에는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는가가 있다. 나는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지금의 모습은 하나의 과정일 뿐 얼마든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의 나를 바라보는 자세는 비판이 아니라 흥미로운 탐색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의 시작이고 진정한 변화로 가는 첫 관문이다.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상상은 실제를 낳는다. 현재의 모습은 말 그대로 현재의 자화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미래 자화상이다. 강인하고 대범하고 넉넉하며 현명한 미래의 나 말이다. 그 미래 자화상을 상상하며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정신적 역량을 키울 방향성과 목표가 생긴다. 미래 자화상은 내 삶을 위한 설계도이자 청사진이다. 인생은 가는 만큼 이루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 비록 500리만 가도 그것은 500리만큼의 성공이다. 그 멋진 모습, 아름답고 힘있는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갈망해야 한다. 스펙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정신적 역량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성숙할 때 비로소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나와 비슷하다고 여긴다. 그건 마치 암세포가 자신과 동일한 세포로만 온몸을 가득 채우려는 것과 같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만다. 타인과 나는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인간관계가 편안해진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계속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은 해선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건 좀 아니잖아? 이 기준들은 우리 안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그러면서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한다. 이런 태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로 보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길 바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끝없는 잔소리를 쏟아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다. 인정한다는 것은 타인의 주장과 행동이 옳다고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며 그것에 대한 것만을 인정할 뿐이다. 그 사람의 가치관, 판단, 태도, 행동이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태도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관점이다. 물론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다.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 가만 놔두라고요? 남편이 날마다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인정하죠? 물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충분히 조언하고 권유하고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판단은 상대의 자유이며 책임 또한 그에게 있다. 다시 마음에 새기자. 타인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자유가 있다. 타인은 나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나는 그 다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 타인에게 갖는 모든 기대치를 치우자. 상식이라 여겼던 최소한의 기대조차 치우자. 무례한 사람은 여전히 무례하고 잔인한 사람은 기회만 되면 잔인하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러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다. 현명하게 살고 싶다면 비현실적 기대를 찾고 하나씩 정리하자. 그것이 감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설령 누군가의 잘못이 90%라고 해도 그것은 상대의 몫이다. 나는 나를 개선하고 깨어있는 것, 그 하나에 집중하면 된다.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우리는 그 파도를 타며 살아간다. 마음의 배가 작으면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항공모함처럼 큰 배를 가진 사람은 제법 큰 파도에도 요동치지 않는다. 당신의 배는 어느 정도인가?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작은 마음은 콩알 반쪽도 담기 어려울 만큼 쉽게 위축되지만 키우기 시작하면 우주를 품을 만큼 커질 수 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작은 눈이 거대한 별들을 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 마음의 배는 스스로 키울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대부분의 일을 작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크게 느끼며 살아왔다.
별일 아닌 것을 중대하게 여기니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게 다가오는 일을 작게 여기면 마음은 훨씬 담담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일은 작다고 보면 작아지고 크다고 보면 커진다. 문제의 크기를 결정짓는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이다. 어지간한 일은 작고 사소한 일로 받아들이자.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본성을 자각할 수 있다. 그 이성은 표층에 머무를 수도 있고 초월적 이성으로 확장되어 깊은 마음의 구조를 비추는 빛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마음을 몰라서 자극에 휘둘리고 본성을 알지 못해 진정한 나를 등진 채 살아간다. 마음을 경영하고 본성을 자각하는 삶은 결코 일부 수행자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삶의 진화이며 초월적 이성으로 나를 보고 마음을 경영하며 내면의 본성과 조우하는 여정이다. 이제 그 여정의 문은 열려 있다. 그 문 앞에 선 당신에게 깊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지금까지 무의식 해부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명상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다음 달인 2026년 8월은 제가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인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제가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한 지 만 5년이 되는 달입니다. 5년 전에 처음 명상을 공부해야겠다 결심한 이유는 아토피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양팔에 있긴 했지만 6년 전에는 전신의 70% 정도 부위에 심하게 번졌습니다. 양방에서 주는 약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이나 한의학으로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명상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명상을 통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면 아토피 증상도 호전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1년 7, 8월에 제게 찾아온 두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상 선생님을 만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원도 평창의 잡초 연구가 소장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잡초 연구가 선생님은 7월에 알게 되어서 그분이 만든 아토피 약을 쓰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명상도 소개받아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제는 아토피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아토피는 약을 4개월 바르고 나았습니다. 평창 잡초 연구가 선생님은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아토피로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마 정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본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제 채널에서 평창 소장님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지금까지 5년째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명상을 배우러 갔을 때 저는 요가 학원에 등록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1, 20만 원 정도의 월 회비를 내고 명상 방법, 그러니까 자세나 호흡이나 기타 등등 기술을 배운 다음에 요가 학원에 가서 요가하듯이 거기 가서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분 선생님께서는 명상을 배우려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찌저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마음 경영 공부였습니다.
마음 경영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을 파악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명상의 요체 혹은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배운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마네킹이 됩니다. 눈 감고 그냥 앉아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죠.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고 효과도 돌아서면 사라질 정도로 짧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명상을 해왔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해지기 위해서였죠. 마음 경영은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 그리고 현명한 마음씀의 방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마음 쓰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관해서만큼은 되는 대로 주먹구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평생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설득력 있고 흥미롭고 효과가 뛰어난 공부는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공부에 사용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면서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 공부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는 오해였습니다. 도 닦는 사람들, 도사들, 수행자들, 혹은 은둔에 있는 현자들이나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명상은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현명해지고 행복해지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세상이 어리석고 불행하다면 커다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을 지은 진각 홍성만 선생님의 목표 중 하나가 깨달음의 대중화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내 정신이 지금보다 현명해지고 내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내 삶이 더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는 분들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5년 동안 목격했습니다.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행복해지고 현명해집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고 나다운 삶입니다. 보름 전에 저는 저의 첫 번째 책의 원고를 탈고하고 출판사로 넘겼습니다. 아마 몇 달 후에는 출간이 될 텐데 2026년 가을쯤에 서울 교대에서 두 분 선생님들을 모시고 합동 북 콘서트도 개최해 볼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오셔서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이 무엇인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